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은주입니다. 오늘은 자율신경 면역요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목적은 백혈구를 지배하는 자율신경의 법칙을 이해하고 면역력을 높여서 건강하게 사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율신경 면역요법이란 한마디로 자율신경의 균형을 바로잡아서 면역력을 높이면 질병에 맞서 싸우거나 또는 질병과 공존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가진 고유의 면역력을 최대한 끌어내어 자신의 힘으로 건강을 되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면역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혈액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혈액을 뽑아서 두면 이렇게 두 층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위에 뜬 액체 부분을 혈장이라고 하고 혈액의 55%를 차지합니다. 아래에 가라앉은 세포 성분은 혈구라고 하고 혈액의 45%를 차지합니다.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세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적혈구는 온몸의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세포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받아 운반하여 호흡을 통해 배출시키는 일을 합니다. 백혈구는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물질에 대항하여 싸우는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혈소판은 출혈되었을 때 피를 멈추게 하는 지혈 작용을 합니다. 이 중에서 면역의 주인공은 바로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는 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365일 24시간 전신의 혈관을 타고 온몸의 혈액 속을 순찰하면서 감시합니다. 여기서 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물질에는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한 암세포 등이 해당됩니다. 백혈구의 주요 작용입니다. 인식, 반응, 기억의 세 가지가 모두 알파벳 R로 시작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쉽게 3R이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는 외부에서 침입한 이물질이나 체내에서 발생한 이상세포를 발견하고 적으로 인식하는 인식 단계입니다. 자기세포와 비자기세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응 단계인데요. 활동하는 백혈구의 종류에 따라 또는 적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직접 잡아먹는 세포성 반응과 항체를 만들어 공격하는 체익성 반응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모든 과정을 정보화해서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에 이 정보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억 단계입니다. 백혈구의 양은 그때그때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림에서 붉은색은 적혈구이고 보라색은 백혈구인데 왼쪽 정상 혈액에 비해서 오른쪽은 백혈구가 많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백혈병의 상태입니다. 성인을 기준으로 혈액 1세제곱밀리미터, 즉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mm인 정육면체 안에 들어가는 백혈구의 정상 개수는 4,000에서 10,000개 사이입니다. 백혈구 수가 이보다 많아졌다면 염증이나 백혈병을 의심하게 되고 반대로 항암 치료를 하면 백혈구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고 백혈구 수치가 정상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백혈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과립구와 단핵구, 림프구입니다. 단핵구는 매크로파지 또는 대식세포라고도 부르는데요. 아메바처럼 움직여서 대형 이물질을 직접 삼키고 과립구나 림프구의 활동을 유도합니다. 과립구에는 호중구, 호산구, 호염기구가 있습니다. 과립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호중구로서 전체 백혈구의 50에서 70%가 호중구입니다. 과립구는 몸속에 침입한 세균이나 오래된 세포를 삼키고 과립에 들어있는 소화효소와 활성산소를 이용해서 이물질을 분해합니다. 림프구에는 B세포와 T세포, NK세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B세포는 바이러스 같은 작은 이물질을 항원으로 인식하고 그것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어 이물질을 처리한 후 항원에 대한 정보를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에 또 만나게 되면 즉시 처리합니다. 우리가 면역이라는 말을 들을 때 떠올리는 홍역이나 볼거리가 한 번 걸리면 두 번 다시 걸리지 않는 이유는 림프구의 이런 메모리 기능 때문입니다.
T세포 중에서도 킬러 T세포는 항원을 직접 파괴하고 NK세포는 암세포를 전문적으로 파괴합니다. 백혈구는 구성 요소 간의 이상적인 비율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우리 몸이 건강합니다. 이러한 비율을 조사하는 것을 분획 검사라고 하는데요. 백혈구 분획 검사 결과 호중구가 60%대, 림프구가 30%대를 차지하고 매크로파지가 5% 정도, 그리고 호산구와 호염기구를 합쳐서 5% 정도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수치입니다. 이러한 비율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후천적인 것이며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가 됩니다. 과립구가 지나치게 증가하고 림프구가 감소하거나 혹은 과립구가 지나치게 감소하고 림프구가 증가하는 것 모두 건강에 이상이 생겼음을 알려주는데요. 백혈구는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자율신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신경은 이름처럼 자율적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신경체계로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자율신경은 소화나 흡수, 체온 조절, 배설, 생식 등 인간이 생명 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활동을 쉬지 않고 조절합니다. 자율신경에 따른 신체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신경에는 신체가 활동할 때 작용하는 교감신경과 신체가 휴식할 때 작용하는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정반대의 작용을 하는데요. 마치 시소처럼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작용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행동과 운동을 담당하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우세하게 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는데 활동에 필요한 뇌와 골격근 쪽의 혈관은 확장되어 혈액 공급이 잘 되지만 그 이외의 부분은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체온도 낮아지게 됩니다. 부교감신경은 휴식과 식사를 담당합니다. 부교감신경이 우세하게 되면 소화기관 쪽의 혈관이 확장되어서 장의 기능이 활발해지고 휴식할 수 있도록 혈압과 심장 박동이 저하됩니다. 그렇다면 자율신경과 면역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교감신경이 우세하면 과립구가 늘어나고 부교감신경이 우세하면 림프구가 늘어납니다. 교감신경이 우세해지는 상황은 격렬한 운동이나 지나친 활동, 즉 과로하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스트레스는 사실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맹수가 쫓아온다거나 큰 위기 상황에서 교감신경이 흥분해야만 민첩하게 도망갈 수 있고 또는 초인적인 집중력과 육체적인 힘을 발휘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활동으로 과로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교감신경의 흥분 상태가 지속되면 과립구는 증가하는데 정작 과립구가 싸워야 할 대상인 세균이 없으므로 과립구가 사용하는 활성산소가 점막을 파괴하여 각종 궤양이나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밤을 새거나 잠을 부족하게 자고 나면 입 안이 헐거나 얼굴에 뾰루지가 생기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휴식을 취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림프구가 증가하고 과립구가 감소하므로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휴식이 면역력을 높인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질병의 80%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과립구가 늘어나고 림프구가 줄어든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림프구가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교감신경의 지나친 활성화로 림프구가 과잉 상태가 되면 외래 항원에 대해 면역이 과도하게 반응해서 아토피 피부염이나 기관지 천식, 각종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과립구와 림프구의 균형이 중요하며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나이에 따라 과립구와 림프구의 비율이 달라지면서 면역력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인간은 태어나 육체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만 15세 무렵에는 거의 성인 수준에 도달합니다. 근육이나 골격 같은 외형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 혈액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검정색 실선이 과립구의 양이고 점선은 림프구의 양입니다. 과립구는 출생 직후 급격히 증가했다가 다시 낮아진 후 나이가 들수록 점차 증가합니다. 림프구는 출생 후부터 10세 정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합니다. 과립구가 출생 직후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호흡과 관련이 있습니다. 태아는 태반 속에서 탯줄을 오가는 혈액을 통해 산소를 교환합니다. 그러다 태내에서 밖으로 나오면 허파가 부풀어 산소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바뀌는데 이때 많은 산소가 급격히 체내에 유입되므로 신진대사가 갑자기 활발해집니다. 이것이 아기의 신체에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아기의 백혈구 속에 과립구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도 생후 4, 5일이 지나면 안정됩니다. 신생아에게 황달 증상이 나타나고 그것이 대개 일주일이면 가라앉아서 퇴원할 수 있는 것도 그 사이에 아기의 체내에서 이러한 과립구의 증감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동안에 림프구는 수적으로 크게 늘어나지만 기능적으로는 아직 미숙한 상태에 있고 아기 자체도 미숙하므로 생후 몇 달 동안은 부족한 면역 기능을 모유에 함유된 항체로 보완해야 하는데 이것이 초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생후 6개월이 지나면 마침내 아기 자신의 면역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만 4세까지는 백혈구 속에 림프구의 비율이 높은 상태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이들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와 상쇄되므로 림프구가 과다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이가 아이답게 활발히 뛰어놀며 에너지를 소비하지 못하고 너무 편하게만 지내면 림프구가 과잉되어 아토피나 천식, 알레르기가 생기기 쉽습니다. 단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을 잘 하지 않는 데다 부모의 과잉 보호로 집 안에만 갇혀 지내다 보면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져서 림프구 과잉 상태로 면역이 과민하게 반응하여 알레르기 질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지면 성인이 되어서도 아토피나 알레르기 질환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즉, 과보호와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이에게 아토피나 기타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면 과잉 보호를 줄이고 땀 흘리는 운동을 시키고 바깥 활동을 늘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 4세부터 만 15세 무렵까지는 림프구가 점차 줄고 과립구는 증가해서 두 성분 간의 비율이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과립구와 림프구의 비율이 2대1 정도가 정상이므로 비슷하다는 것은 상대적인 균형 면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림프구의 과잉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 15세부터 만 20세 무렵까지는 과립구가 더 늘어나서 백혈구의 구성 비율이 성인과 비슷하게 되고 성인이 된 후에는 나이가 들수록 과립구는 늘고 림프구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면역력을 향상하기 위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수면입니다.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잠을 자지 않는 것입니다. 밤늦도록 잠을 자지 않으면 낮 동안에 활성화된 교감신경의 우세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뇌가 쉬지 못하고 면역 기능도 손상을 입게 됩니다. 할 일이 많다고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할 게 아니라 자는 동안에 면역 기능이 회복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잠을 자지 않더라도 누워있기만 해도 몸을 중력에서 벗어나 쉬게 하는 것이므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면 낮 동안에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할 것은 충분한 수면과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휴식이 너무 지나치면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져서 림프구가 증가하고 면역 과민 반응인 알레르기 질환이 잘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만 생활하는 것도 좋지 않고 적당한 활동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부교감신경이 지나치게 우세해져서 알레르기 질환이 잘 생기므로 당분의 섭취를 되도록 피하고 현미와 채소, 콩, 해조류, 버섯류, 그리고 살코기와 계란 등의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셋째,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체온이 1도 상승할 때 면역력은 5배로 증가하고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둔해집니다. 체온이 35도가 되면 암세포가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려면 평소에 찬물이 아닌 더운 물을 마시고 옷을 잘 챙겨 입어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넷째, 호흡으로 자율신경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교감신경이 우세해지고 숨을 내쉴 때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집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숨을 크고 깊게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하면 몸속으로 충분한 양의 산소가 유입되고 그 정보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정서가 안정됩니다. 다섯째, 웃음은 면역력을 높이는 약입니다. 여섯째, 운동과 반신욕으로 땀을 흘립니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등을 똑바로 세우고 선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신체에서 근육이 가장 많은 하체를 단련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체열을 높이고 면역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둘째, 큰 허리근 체조는 한쪽 무릎을 허리 높이까지 천천히 들어 올린 후 약 1초간 멈추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 양쪽 다리를 번갈아 실시합니다. 온 몸의 혈액 흐름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그 밖에도 인터넷에서 국민 건강 체조를 찾아 매일 아침 따라한다면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면역의 핵심은 백혈구인데 백혈구를 구성하는 과립구와 림프구의 비율이 중요하다는 것. 백혈구는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어느 한쪽이 우세해지면 과립구와 림프구의 이상적인 비율이 깨져서 염증 궤양 또는 알러지 질환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율신경 중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우세해지지 않고 적절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삶에서 활동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며 단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갈수록 바빠지고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대체로는 교감신경이 우세해져서 염증과 궤양이 생기기 쉽지만 과보호와 운동 부족 그리고 단 음식으로 인해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져서 알러지 질환이 생기기도 하므로 나의 몸 상태와 생활 환경을 살피고 그에 맞게 휴식을 더 취할 것인지 활동을 늘릴 것인지 등의 방향을 잡는다면 자율신경을 통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